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타협 없는 비평가 임재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자입니다. 예, 저널리즘 전문가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홍성일 연구원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성일입니다. 예, 자 그리고 시즌 1에서 활약했던 제2의 뉴스 웨이터죠. 예, 다시 합류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우입니다. 네, 자 그동안 본인이 있었던 제이, 없는 제이 어떻게 좀 평을 하겠어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세트가 바뀌었잖아요. 뭐 바뀐 세트 좋게 봤습니다. 네. 아니 여기 떠나서 어디 계셨던 거예요? 아 여기 떠나가지고 보통 이제 기자들이 출입처라고 하죠. 저는 이제 기업 산업부, 정부처럼 산업부 그리고 기업 재계 이쪽으로 출입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오늘 주제랑 아주 딱 맞군요. 그런데요. 딱 떨어지죠. 네. 아유,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이번 한 주 각 언론사들의 일면을 장식했던 소식이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삼성의 대변인처럼 활약하는 일부 언론의 활약상, 속사정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정정 보도를 통한 언론의 사과,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이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8일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다음날 KBS와 MBC, JTBC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톱뉴스로 전했고요. 주요 일간지들도 모두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혹은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이라는 법원의 입장을 헤드라인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실질심사 전까지 보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차분했어요, 분위기가. 예,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이 기사들 쭉 보다 보니까 한국에만 있는 또 다른 저널리즘 용어 하나가 탄생했더라고요.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입니다. 계속 사법 리스크 하는데 뭐 영어로 찾아보니까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적합하진 않고 오너 리스크가 오히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가령 지금 헤럴드 경제에 이재용 구속 면했지만 산 넘어 산 같은 기사를 보자면 구속은 안 했지만 이어지는 수사나 재판도 결국은 좀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아예 드러나고 있는데 처음부터 영장 청구가 망신주기였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였다라거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허점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라거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성은 한국 사회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으로 국민에게 미친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또 국민을 한 사람이 대신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인데 자신이 그 국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삼성에게 유리한 기사들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은 기사를 쓰고 한국에만 있는 저널리즘 용어인 사법 리스크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좀 가장 특이하게 봤던 점은 이게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를 제일 궁금해했고 이게 결국에는 기각이 됐으니까 그 이유를 궁금해했을 텐데 이 쟁점은 법리적으로 보면 딱 세 가지거든요. 첫째로 그 기업 범죄가 있었느냐,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이재용 씨가 가담했느냐, 이재용 씨한테 증거인멸 염려가 없었느냐 이 세 가지로 결국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기사가 정작 이 세 가지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사실 법원은 영장 발부를 판단할 것인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재용 씨는 무슨 커피를 먹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게 어쩌면 그 세 가지 본질 쟁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삼성이 싫어했기 때문이 아닐까. 달리 말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재용 씨한테 불리한 우리의 그 판단이나 심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구속영장의 기각됨과 동시에 언론의 보도가 차분해졌다는 것은 언론이 뭘 원했었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전에 굉장히 과열되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차분한 논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커피 얘기해서 뭐 이거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이런 것까지 기사화해야 되느냐. 좀 어이가 없었죠. 상당히 좀 민망했습니다. 6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법원서 1시간의 점심시간 이재용은 설렁탕 대신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 이게 이제 기사화됐는데 이런 기사가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다 큰 임자훈 변호사도 이 기사를 보고 재벌 체험한다고 이 해당 커피를 사서 마셨어요. 이게 참 많은 폐해를 남기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그걸 싶습니다. 방송에서 말씀하실 줄은 진짜 몰랐는데. 그러니까 진짜 사서 드신 거예요? 네, 실제로 사서 먹었습니다. 인증샷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왜 그때 조국 전국 때도 뭘 먹었느냐를 묻고 그거를 뭐 대서특필하듯이 많은 언론사에서 받아 쓰기도 했는데 이 기사는 저는 좀 함량 미달 기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가령 시간이 따로 없어서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는 뭐 토일렛 브레이크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거 테니스 용어거든요. 근데 굳이 이 말 쓰면서 있어 보이려는 척하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수사가 강렬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문제적으로 봤던 기사는 뭐냐면 같은 6월 8일자입니다. 이재용 영장심사, 검찰도 변호인도 파워포인트 대결이라는 기사인데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제일모직 주식 0.35주로 계산됐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이해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PPT로 파워포인트로 대결했다라는 거는 사건을 굉장히 간명한 요지로 서로 양쪽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흐리고 있는 건 사실 기사예요. 이걸 제 식으로 좀 이해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제일모직 한 주의 가치가 삼성물산 2.86 주의 가치랑 같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2.86개를 가지고 와야 삼성 말 그대로 제일모직 하나랑 바꿔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 주식이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할 가치를 바로 이 기사가 미리 거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개의지 삼성과 관련된 재판에 관해서 엄밀히 말해 이재용 재판과 관련된 모든 기사들이 중요한 부분들, 이 재판을 왜 했지? 그리고 이거는 국정농단 재판이랑 뭐가 다르지?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숫자를 쓰고 있지만 해석을 배제해가지고 오히려 되게 흐리멍덩한 기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적시했을 때 사람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왜 재판을 했는지 그리고 영장이 정말 기각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물을 흐리고 있는 기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기각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연히 어떤 기각 법원의 결정에 대한 어떤 코멘트 또 평가를 하는 언론들의 기사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드라이하게 결과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좀 언론이 기대했던 바대로 나왔기 때문에 좀 논란을 끌고 가고 싶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거 사안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 조선일보에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죄질 안 좋다면서 중대 범죄 아니다. 앞뒤 안 맞는 법원의 조국 기각 사유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문화일보에서는 자기 모순적 조국 영장 기각 윗선 수사 더 철저히 해야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뭐 이런 기사를 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드라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태도가 완전 좀 정반대군요. 그 뒤로 가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삼성이 여론 전하기도 편하고 거기에 기자들이 동조하기에 편한 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설명하는데도 한 팔 걷어붙이고 한 10분, 20분을 설명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론전이 잘 먹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굳이 뭐 기사로 안 써도 되는 것들을 쓸 만큼 언론의 관심이 정말 남다릅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삼성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지난 8일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다고 하는데 정현우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죠.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뭐 현장 가보는 게 중요해서 일단 가봤고요. 예. 오전 10시 반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한 8시 반 정도에 미리 좀 일찍 갔는데 뭐 이미 상당히 많은 취재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었고 예. 뭐 어림잡아서 한 200명 정도는 좋게 돼 보인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도착한 취재 기자들보다 삼성 관계자들이 사실 먼저 도착을 했어요. 삼성 관계자들은 거의 8시 이전에 온 걸로 보였는데 기자들이 좀 반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이후에 이제 이재용 부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나오네요. 근데 저렇게 현장에 가면 기자들이 뭘 코멘트를 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채 가는 겁니까? 사실 의미 없는 코멘트를 따게 될 거라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많이 준비하는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요. 뭐 성실히 임하겠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줄 알았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답변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법원에 출석하는 그림이어서 이 법원 기자들끼리 질문을 모으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현장에 온 취재 기자들이 누구라면 누구나 이 대화에 참여를 해서 기자 질문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질문의 수준이 지금 뭐 보셨지만 특별히 뭐 유의미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뭐 법원 출입 기자가 아니어도 온다는 것 그리고 법원 또 반대로 법원 출입 기자가 오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계속 팔로우했던 보도를 따라갔던 검찰 기자들이 아니고 법원 기자들은 이제 막 본인들의 일이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네. 어떤 심도 있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느낌인데 기자들의 그 질문 태도도 꽤 공손하더라고요. 약간 위축돼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좀 베테랑 기자들이 저런 현장에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런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나 답변이 워낙 제한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베테랑 기자보다는 좀 저연차 기자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실제로 가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좀 웃긴 사례였는데 어떤 기자에게 가서 오늘 좀 사안을 어떻게 보냐, 어떤 질문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물었더니 그 기자 대답이 뭐였냐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기자가 된 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정도로 이 현장에 대해서 사실 크게 기대하는 바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런 현실도 모르고 기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별다른 말이 없으면 얼마나 상처받고 속상하고 허탈할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미 알고 가는 거군요.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놀라겠죠. 별말 안 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 많이 하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이게 예상 시나리오가 아닌데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죠. 네. 씁쓸한 웃음이네요. 네. 그 현장 기자를 좀 만나봤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법조 기자도 만나봤고요. 또 타사 기자 온 분 중에도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소 가기 전에 법원 기자들끼리 얘기도 좀 많이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얘기들이 왔어요? 오늘 장이 서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일단 결과는 굉장히 늦게 나올 것 같다. 좀 어떤 의미에서 좀 현장 취재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는 이제 말을 해봤지만 이게 경찰 쪽에서 계속 무리한 수사를 오랫동안 끌고 왔으니까 요즘에 경제 상황이 엄청 안 좋아서 국민들도 무리한 수사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실제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숲을 이제 출입하면서 그쪽 자료를 많이 받아보게 되잖아요. 가장 먼저 받아보니까 그 입장을 또 좀 많이 대변을 할 수 있는. 기자들의 발언을 보니까 저희가 기사에서 봤던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이미 취재 전부터 예단을 하고 있네요.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잘못이 없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미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보네요. 보신 대로 뭐 두 번째 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상대로 경제 관련 매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노출되는 정보가 삼성 쪽발 또 재개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떤 의견을 정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조국 정국만 하더라도 검찰 출입 기자들이 주로 저기 나가서 검찰 측의 입장을 더 대변하고 미리 먼저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하고 대입을 해보자면. 왜 이렇게 전혀 다른지. 그리고 지금 기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현우 기자님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전혀 기자의 전문가다운 어떤 비판이나 혹은 판단이나 해석이 전혀 없이 그냥 삼성에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다 보니라고밖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가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뭔가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진을 따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가령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도 거의 똑같이 아주 집단적으로 가서 사진만 찍어서 왔고 이번에도 저는 말을 들으려고 기대하고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재용 부회장을 찍게 되면 그 자체로 어떤 후광 효과를 갖게 되고 이미지 효과를 갖기 때문에 애당초 질문할 마음이 없는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나가서 심지어
이건 뭐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한 표현인데 이재용 부회장한테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드는군요. 예. 제 생각에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눈도장 찍어도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네. 기억 못 하고 이게 그 뭐 직전에 출입을 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게 인상적으로 대비되는 장면으로 기억나는 게 예를 들면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혐의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삼성 준법 감시위라고 네. 이제 삼성에서 설치를 했을 때 관련해서 준법 감시위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거 설치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이려고 한다 이런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치열하게 질문이 오고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준법감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끝내겠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가려고 하니까 왜 나가냐고 기자들이 막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서 질문을 더 주고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삼성이 취하는 조치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기자회견 당시에 본인의 할 말만 아주 짧게 하고 그대로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언론에 좀 뭐랄까 살아있는 어떤 경제 권력 이런 권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대하기를 어려워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이고 저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봤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기자가 느끼에는 어떤 이 힘이 주는 어떤 아우라, 권력 가진 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아 실제로 그 출입 기자였잖아요. 네. 그 이재용 부회장 딱 오면 약간 좀 빛납니까? 어떻게 좀 위축이 되고 솔직하게 그래요? 얘기합니다. 쫙 빛이 나는 느낌이 좀 있습니까? 얼굴에서 돈이 줄줄 흘러내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뷰티가 잘 나고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조금 위축이 됩니까? 좀 있는 것 같아. 어때요? 그런 느낌이 좀 다른 있어요? 거보다는요. 본인을 만났을 때 위축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로 나오는 어떤 행사나 기자회견 이런 경우에는 삼성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회견자는 입장하는 사항부터 이미 어느 정도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사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기자들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는 예. 거죠. 네. 아무튼 어떤 그 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장이 서겠구나.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본질을 비껴간 언론의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했습니다. 자, 언론이 검찰발 받아쓰기 관행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받아봤는데 사실 이 삼성,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사안에서는 유독 이 부회장 측 입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이번에도 뭐 다르지 않았는데요. 지난 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수사심의위를 무력화한다는 삼성 측 반발을 실은 보도가 쏟아졌고요. 또 시세 조정 사실 무근, 승계 작업 보고 보도는 사실 무근 같은 이 삼성 측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적극 해명한 입장문도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입장을 언론이 얼마나 직접 인용을 했는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분석을 해봤죠. 양이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네,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 날 10대 종합 일간지 그리고 3대 경제지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총 53개의 기사 중에 검찰 관계자 말을 직접 인용한 횟수는 30번, 또 반면에 이재용, 삼성 변호인, 삼성 관계자, 재계, 기업계 관계자 말을 직접 인용한 횟수는 84번, 약 2.7배에 달했고요. 영장 실질 심사 당일에 총 39개의 기사 중에 검찰 측 말을 직접 인용한 횟수는 8번, 삼성 재계의 말을 직접 인용한 횟수는 47번으로 6배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보다 삼성 측 의견을 훨씬 더 집중해서 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 정도인가 했습니다. 특히나 그 영장 실질 심사 전날에 삼성 측이 이제 호소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언론사들이 같이 울어요. 너무 슬퍼. 지금 이 상황들이. 그래서 삼성에 완전히 빙의가 돼서 기사를 쏟아냅니다. 특히나 그 6월 7일자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위기입니다. 사실상 사법부 국민 향한 마지막 읍소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6월 7일자 뉴스원은 절벽 끝에 선 삼성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따옴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삼성 호소문을 보도한 언론 기사 보고 삼성이 정말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해명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전문을 보니까 총 12개 문단인데 범죄 혐의에 대한 해명은 딱 한 문단이고 그 내용도 보면 합병은 적법하게 진행됐다.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됐다. 시세 조정 역시 사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자기들이 답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딱 한 문단, 그것도 원칙적인 얘기만 계속 해놨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떻고 우리 경제 전망이 어떻고 한국 경제 위기가 어떻고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곧
국가다, 삼성의 이익이 꼭 국익이다라는 그 굉장히 오만한 소리를 실제로 삼성이 직접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삼성이랑 엘리엇이랑 분쟁할 때도 그때도 결국 이제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 합병 문제였는데 그것을 합병을 해야 되는 것이 마치 삼성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인 것처럼 해가지고 삼성물산 홈페이지에 그때 태극기를 크게 걸었던 그런 되게 오만한 행동을 삼성이 했었고 근데 아직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상황이 결국 어떤 거냐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이재용 씨가 기자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뭐 다 원칙대로 했다. 지금 내가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우리 국가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수십 개 언론이 그대로 퍼나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이재용 씨 말고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빙의 저널리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번호표 저널리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번호표 뽑고서 저여줘요 하는 수준으로 충성 경쟁하는 기사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입니다. 삼성 마지막 읍소 같은 기사 거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언론이 공론장이라면 특정한 독자 혹은 특정한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좀 균형을 가지고서 보도해 주거나 아니면 좀 입체적인 보도를 해야 될 텐데 이재용만 등장하면 삼성만 등장하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어를 어떤 것을 쓰느냐를 잘 보면 어떤 쪽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가를 알 수 있는데 되게 검찰과 거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언론은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 검찰은이라고 많이 쓰고 있지만 삼성만 등장하면 검찰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기자가 펜을 든 전사라면 이렇게 힘의 논리에 따라 굉장히 그 주어의 따옴표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저는 펜을 든 용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더 이익이 되는 쪽 그리고 더 힘이 센 쪽에 계속 붙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바로 이번에 삼성 양상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재용 부회장이 제왕이 된 게 아니라 제왕을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나팔수가 언론이다라는 걸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국민도 선처를 원한다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이거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였는데 이 기사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6월 8일 날 한 80개 매체가 거의 똑같이 헤드라인을 뽑은 기사인데 국민 60% 이재용 선처 의견. 이게 보니까 그날 아침 6시에 그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그러니까 기사 형식으로 그 보고서 자료를 올렸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꽤 길게 올렸더라고요. 예. 그걸 그대로 이제 퍼나른 건데 내용을 보니까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 11개 채널에서 이재용 부회장 언급된 게시물에 선처 혹은 불관용 의견 연관어 숫자를 비교해봤더니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 근데 경영 한국 국민 우려하다 뭐 이런 게 왜 선처 의견 연관어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내심이 그러하다. 도대체 이런 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유죄 무죄가 아니라 선처와 불관용이잖아요. 선처에도 유죄를 전제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100%는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보통 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뭐 철거민, 노동자, 예컨대 뭐 세월호 유가족들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가 언론에 등장할 때는 많은 언론들이 가지치기를 해서 순수 유가족, 그다음에 외부 세력 배제 이런 식으로 연대하는 것들을 차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벌로 올라갈 경우, 특히 또 삼성으로 갈 경우에는 재계 전체, 국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일종의 죄를 경감해주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삼성에서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언론들이 그와 같이 삼성의 편을 드는 방식들이 이제 따옴표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삼성을 편들었다는 이야기를 참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따옴표를 가져오는데 이 따옴표 관습이 갖는 어떤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글로 찍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기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찰칵 찍어가지고 가져오는 건데요. 객관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사진적 진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찍는 사람에 따라서 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따옴표 저널리즘도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부의 어떤 입장, 관점을 가져오는 아주 알리바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보도에서 많은 삼성의 어떤 입장을 다뤘던 이 따옴표들은 삼성에게 유리한 반응 따오기였고요. 언론이 삼성을 편들고 싶다는 속내를 가리는 알리바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찍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네. 결국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따옴표 뒤에 숨는 거라고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것 좀 그만합시다 이제. 아 저요? 진짜 그만합시다. 근데 뭐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뭐
소송에 항상 노출돼 있기도 하고요. 두려움도 사실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따옴표 뒤에 숨게 되면 확실히 좀 안전 장치가 된다, 면피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뭐 기자 입장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이유도 하나 있는 게 이 따옴표 뒤에 숨게 되면 확실히 어떤 취재의 편의성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합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진실인지를 취재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한 말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편의성의 문제도 있어서 사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이런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뭐 말씀하시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정치부 했을 때 네. 따옴표 많이 했던 것 많이 같습니다. 했어. 네. 많이 할 관상이야. 이제 반성해야 많이 할 관상에 얼굴이에요. 따옴표라고 써있나요? 진짜 한국 언론에서만 자주 활용하는 따옴표인데 아, 저는 그래요? 이 데이터라는 부분도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제 관련 뉴스들을 봤을 때 세로축을 없앤다던가 아니면 도표를 약간 순서를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빅데이터 역시도 상당히 마사지를 많이 당할 수 있는 데이터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란 말 자체가 새롭고 왠지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령 조선일보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정파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거의 따옴표 수준입니다. 따옴표를 필요한 취재원에게 말을 따서 그래서 반대 의견을 실어주지 않아요. 하나의 어떤 정파적 의견만 실어주면서 따옴표를 체크하고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 역시도 정말 정황을 다 살펴봐서 객관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뉴스 소비자들을 더 귀찮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빅데이터입니다. 뭐냐면 데이터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따옴표 기사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뭐 저도 좀 찾아보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따옴표를 쓰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2.8%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언론이 이게 지나치게 많더라고 하는데 그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에 따르면은 2017년도 이게 2016년도 한 해만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기사 헤드라인에 이 따옴표가 나오는 비율이 60%에 육박합니다. 60대 3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한국 언론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스가 그러면 왜 헤드라인에 따옴표를 안 쓰는가? 거기에 뉴욕타임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제목을 앞세워 독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꽤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네. 저도 이런 걸 이제 매우 악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댓글에 솔직히 다 제 욕인데 딱 하나. 최우 너무 귀여워요. 요것만 제가 인용하거든요, 항상. 그거를 따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이거는 객관성을 잃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네. 팟캐스트에서 이런 장난질을 하는데 네. 최소한 이 KBS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공영방송에는 이러한 것을 못하게 하는 지침, 최소한 네.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뭐 KBS 안에서도 이 부분 따옴표를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따로 있지는 않고요. 많이 실망스러워. 아무렇지도 않게 없다라고 마치 그 얘기해요. 있는 것처럼 쓰는 톤 자체는 있는 톤이었거든요. 뭐 회사 잘못이니까요. 책임질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요. 다만 근데 이제 이런 변화들은 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정치부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 이 따옴표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가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상대방 정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의혹 제기를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인데 최근 정치부에서 이 따옴표 보도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혼란을 좀 가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따옴표가 아닌 것으로 기사를 처리하자 이런 지침을 내린 걸로 들었습니다. 예. 자, 삼성 측 입장을 직접 인용한 헤드라인만 봐도 삼성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충분히 짐작하는 부분입니다. 기사 내용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이죠. 조선일보가 어느 한 기업에 대한 4년간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설에서 구속영장 청구로 이 부회장은 사실상 심의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당했다. 한 기업과 기업인이 이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례는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버텨내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라고 짚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힘든 거 정말 충분히 아니까 조금만 버텨봐 하고 응원하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설이었는데 오랜 기간 수사를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사설만 보면 마치 삼성이 한 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4년 동안 받고 있는 줄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순실 재단에 들어간 삼성 돈을 문제 삼아서 봤더니 뇌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지? 삼성 돈이 횡령 배임. 어떻게 갔지? 뭐 그 재산
외국 도피, 그다음에 이 돈을 도대체 왜 줬느냐, 이상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 던지기 위해서 준 거다. 그래서 이제 파봤더니 자본시장법 위반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얘기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자뿌리 뽑듯이 쭉 뽑아봤더니 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재판이 계속 되어야 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사실 문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 검찰 수사를 비판할 때 언론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유죄임이 밝혀지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겠지만 이런 말을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유죄임이 밝혀지면 엄중하게 처벌되는 건 원칙이니까. 근데 유독 이재용 씨 건에 대해서는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죄임이 밝혀지더라도 이것은 봐줘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이거 보면은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은 간단해요. 네. 삼성이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든데 왜 자꾸만 이재용 부회장 건드리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갈 길이 멀고 바쁘다고 그 운전대를 잡게끔 허락할 거냐는 겁니다. 왜 바쁜데 술 마셨냐고 뭐라고 해야죠. 그렇죠. 기가 막힌 비유죠. 야. 대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만에 건전한 비유 하나 나왔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사설은 저는 단순하게 잘 보이는 것 이상의 사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조선일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가령 첫 번째 문단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자마자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고 이 부회장에게 심의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당했다. 굉장히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꺼낸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사실은 언론이야말로 여론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전에 거의 판단을 내리는 게 언론 집단이었어요. 지금까지. 가령 한명수 전 장관이라던가 전 총리라던가 혹은 조국 죄송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일만 하더라도 이미 뭐 그 전에 다 여론재판을 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하게 좀 왜 사안마다 달라지는지 언론의 어떤 변신 과정도 상당히 흥미롭지만 제가 좀 의미 있게 본 거 뭐였냐면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사건의 시작은 정부가 기업에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다라고 이 사건의 시작을요. 정부가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업을 압박한, 경제적으로 압박한 사건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불법 승계에 관한 책임과 관련해서 그 책임에 대한 규명을 삼성 측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데 그 부분에서 마치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서 한 기업을 묵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떤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익을 받다 해도 실현 불가능한 민서상의 이익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함부로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이익이 정말 문서상의 이익인지 아닌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사법부가 돼서 뭐 판결을 또 내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와 다르게 피해자 쪽이 아니라 이를테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쪽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는 쪽에 어떤 약간 입장 반화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버텨내고 있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라고 삼성 편을 들고 있는데 거꾸로 언론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끌고 가고 있는 게 신기할 지경으로 정말 이 상황을 잘 끌고 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언론이 그간 자주 총수의 위기를 삼성의 경영 위기로 정말 발빠르게 바꿔서 전달해 왔죠. 뭐 이번에도 어김없습니다. 연합뉴스가 4일 삼성 검찰 역습의 참담, 내부에선 해도 너무한다, 반응도 라는 기사에서 재계 관계자의 우려 그리고 과도한 기업 옥죄기가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대기업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연합뉴스의 삼성 경영 위기 관련 보도를 좀 추려봤거든요. 21건이나 됩니다. 와. 예, 이 보도량이 한 그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 치고는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욱 씨? 예. 연합뉴스 기자들이 해도 너무한다.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는 다 다른데요. 형식이 매우 흡사해요. 일단은 그 삼성을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내부가 침울하고 아주 원통하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삼성의 경영 위기를 걱정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이고 이거 삼성 망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온다고 걱정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우리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아, 그런 문법이 해도 또 너무합니다, 정말. 이루어지는군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곧 삼성도 아니고요. 삼성이 곧 국가도 아니죠. 아, 그렇죠.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네.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합은 국가기관 통신사라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300억대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 지위 때문에 사실 영향력이 있는 거죠. 기사들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연합이 이제 이런 재벌 편향에 심각한 기사를 쓴다라는 것은 더 그래서 비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서민숙 기자 6월 4일자 기사를 보면요. 그 기사 본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한 설명 전혀 없고 참담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억울함을 호소한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검찰의 영장 청구를 무리한 결정이었다. 꽤 긴 기사가 온전히 삼성 입장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벌 옹호를 대놓고 해온 일부 경제지보다도 더 나쁜 기사를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사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 잘못과 단절하는 뉴 삼성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이후 경영 보폭을 넓혀가는 중이었는데 다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부치게 됐다. 이 과거 잘못과 단절되는 뉴 삼성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과거 잘못이라는 게 되게 그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제왕적 조직 문화 여기서부터 비롯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상한 합병 비율 이것도 결국에는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열사가 이쪽은 가치를 높이고 이쪽은 떨어뜨리고 같이 동원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뉴 삼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제왕적 조직 문화가 해체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삼성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강화하겠다라고 대놓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이 갑자기 무슨 사내 그 준법감시 조직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 계열사에 적용이 되는 준법감시위 조직이라는 정체불명의 것을 뚝딱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또 계열사 사장들이 같이 뭐 준법서약 실천식이라는 되게 전근대적인 쇼를 막 대놓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별로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의 메시지는 뭐냐. 이러한 제왕적 조직 문화를 통해서 계속 끌고 가겠다. 예전에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은요. 그때도 뭐 편법 증언이 문제됐을 때 나 물러나겠다. 계열사 독립경영하겠다. 이런 식의 선언이라도 했어요. 물론 그거 다 쇼로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제는 그 쇼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이재용식의 경영을 계속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뉴 삼성이 가능하다고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게 삼성을 위한 거냐. 어쩌면 그러한 제왕적 조직 문화에 엎혀가지고 아주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최고위 임원층 그들의 이익에 언론이 복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삼성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저는 어쨌든 경영권에 관한 승계 의혹,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2020년 5월 6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경영권은 승계하지 않겠다. 이걸 왜 했을까요? 왜 했냐면 이게 저는 알리바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영권 승계 의혹과 지금 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저는 자백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이어지는데 경영권 승계 얘기가 왜 나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가령 파이낸셜 뉴스의 사설을 보자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위기 때 일사불란한 대응 역시 오너 체제가 가진 강점이다. 우리 경제 지금 위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오너 체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과도하게 얘기해서 오너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위기가 계속 와야 한다라고까지 읽혀집니다. 거꾸로. 이 경제 위기론을 왜 그렇게 우리나라 언론들은 좋아하느냐. 위기가 좋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위기가 있어야만 이렇게 오너 체제의 장점이라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익이 생기는 쪽이 오너가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정도인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자면 가령 서민숙 기자가 쓴 연합의 연합의 기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장이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삼성은 전부 다 삼성 측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결국은 삼성의 이익인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피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불편을 걸기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한 기사인가 그 부분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연합뉴스가 삼성과 이제 연합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나갔어요. 네. 아니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회라는 공공기관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언론 환경에서 누구보다도 더 공적인 공익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글쎄요, 몇 년 전에 그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장 문자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연합뉴스의 일부 고위 간부들이 삼성과 굉장히 끈이 닿아 있었던 걸 바로 확인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연합뉴스의 많은 기자들이 성명서를 내가지고 앞으로 이러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지금 2, 3년이 지나서 나오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많이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꾸 서미숙 기자를 언급해서 미안한데 서미숙 기자의 삼성 검찰 역습의 참담 내부에서 해도 너무한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요. 저는 누구누구를 인터뷰를 땄는지를 한번 봤어요. 최소한 기자가 인터뷰를 딸 때에는 그 이해 당사자의 그 좌우 혹은 뭐 입장을 다투는 그 이해 당사자의 그 인터뷰를 골고루 따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총 4명의 인터뷰를 따왔는데 3명으로 인터뷰가 실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유기업 원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물론 이 교수님의 전문성을 존중하지만 이 성균관대학교와 또 삼성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익명으로 2분이 등장하는데 2분이 누구냐면 대기업 관계자였고요. 그다음에 재계의 한 관계자입니다. 이렇게 4명의 인터뷰이가 등장하는데 이 모두가 다 삼성 쪽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기사를 쓰실 때 이 서 기자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이 서 기자가 연합뉴스의 기자였다고 한다면 더 많은 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좀 싶더라고요. 네. 그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KBS와 연합뉴스는 다른 언론사보다 더 강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서미숙 기자 그 글을 보면요. 이렇게 많은 기사를 썼는데 6하 원칙 중에 무엇을 하고 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말해서 지금 삼성이 어떤 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뭐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다 빼고 나머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취재원들의 말만 인용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국가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서 계속해서 위험하다라고 해서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지 6하 원칙에도 결격되는 그런 기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기사인데도 왓과 Y가 빠져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을 옹호하는 언론들이 비슷하게 하는 패턴인데 이번에도 8일 날 특히 이제 언론들이 외신을 인용해서 삼성 경영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거든요. 그 내용이 그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 비슷비슷했어요. 여기서도 사실은 이 연합뉴스 서민숙 기자가 다시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의 기사인 구속기로에 놓인 이재용 외신들 삼성 불확실성 커져 이 기사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갖다 붙인 것 같은 기사들이 많고 특히 이제 SBS 같은 경우는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복사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사였습니다. 네. 사실 뭐 그 SBS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보도 외에 이런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 측에 전제를 내고 받는 기사들을 그대로 이제 노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요. 그런 한계가 일단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제작진에서 외신 원문을 살펴봤습니다. 국내 언론이 보도한 것과는 좀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르더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연합을 포함해서 대부분 언론이 인용한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경우에 봤더니 초반에 이 사안을 건조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들이 삼성 경영 우려를 했다고 보도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 시 그룹의 경영 자원이 재판 대책으로 할애돼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지연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는 사실 앞에 빠진 전제가 있었어요. 삼성은 전문 경영인에 대한 권한 이양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 씨가 구속되더라도 당장 경영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을 빼고 뒤에 전제가 내니까요. 예. 그리고 그것도 연합에서 쓰고 또 다른 언론들이 받아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오역되는 여지가 있는 거죠. 뭐 말씀하셨듯이 그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 기사를 꽤 많은 방송사들이 받아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확인은 좀 한 번쯤은 좀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냥 받아서 쓸 수가 있죠? 사실 그런 면에서 이 외신이 나오는 문제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내 사안 또 국내 다른 언론의 사항이라면 쉽게 확인이 되니까요. 바로 확인할 텐데 이 외신의 경우에는 확인하기도 어렵고 쉽지 않고요. 또 영어권이 아니면 더 확인이 어려울 테고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통신사의 어떤 지위를 고려해서 믿을 만한 정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다라고 생각해서 받아 쓰는 건데 앞에 이런 중요한 정보들, 전제가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네.
이건 연합뉴스의 좀 시스템에 문제가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제기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충기 문자건에서는 그 당시 연합뉴스의 간부가 이슈가 돼가지고 그중에 한 분은 권고사직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20여 명의 연합뉴스 기자들이 그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연합뉴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건에서는 간부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외신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삼성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서 기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 현장 기자입니다. 이게 지금 일선에 있는 기자의 그 프론트 라인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연합뉴스 내부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쁜 일들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나쁜 사람을 퇴출시키면 되지만 나쁜 일들이 여러 곳에서 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 시스템에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좀 점검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재계 언론이 삼성의 경영 위기다, 나라가 곧 망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예측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 어떻습니까? 사실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진짜 휘청거리고 있는지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예. 국내 언론들이 하도 삼성 위기를 걱정을 하니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월 17일 이후에 몇 달 동안 주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2017년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전후에도 삼성전자 별다른 변동 없었고요. 특히 뭐 주목할 만한 사례는 300여 개 기업 사례를 분석한 올해 1월에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가 주목할 만한데 이 기업 총수가 실형을 받아도 기업 가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뭐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6% 정도의 변화뿐이었고요. 오히려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경영에 계속 관여하게 됐을 때 예. 기업 가치가 더 나빠졌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요? 1.4에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과연 기업 재벌 총수가 뭐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과연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일이냐 정반대 사례로 나타난다는 건 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예. 네. 경영 공백에 따른 우려는 접어두시라. 네. 이렇게. 네. 요즘 속담에 이제 연예인 걱정, 삼성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예인은 인기 있는 연예인만 얘기합니다. 제 걱정은 좀 해주세요. 최욱 씨 걱정은 아무도 안 해요. 자, 현재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시세를 조정을 했고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4조 5천억 원대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피의자 신분이에요. 예, 그런데 언론이 왜 유독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삼성에게만 관대한 건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건은 너무 자명하죠. 그러니까 언론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느냐, 그런 체력이 있느냐, 그걸 물어봤을 때 한국 언론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상당 부분 광고에 의존하고 있고요. 뭐 통계를 보니까 종이신문 매출 구성에서 광고가 이제 60%, 그다음에 기업이 협찬을 받는 부가사업이 20%, 이 둘이 80%예요 전체 매출에. 나머지 10%가 이제 구독료로 충당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이해관계 충실하기 위해서 이 10%의 수익을 위해서 언론사가 기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한테 어떤 광고를 해주고 뭐 충분히 여기서 매출 80%의 매출이 나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기사를 쓸 것인가? 정말 정치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자명한 문제라서요. 정말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저는 광고나 판매 부수는 정말 눈에 보이는 숫자로 확인되는 작은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몇몇의 기자들에게 삼성의 낙수 효과가 있다면 데스크 이상급의 기자들이라거나 혹은 뭐 검찰, 사법부에까지도 삼성의 직수 효과를 보시는 분들을 종종 우리가 목격할 수 있거든요. 가령 끝나고 나서 삼성의 주요 요직으로 간다라거나 이런 분들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권은 5년이지만 정부는 5년이지만 삼성은 영원하다라는 식의 약간 어떤 점에서는 개발 독재 시절에 그런 마인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삼성을 옹호했을 때 단순히 광고를 유지할 수 있다, 광고를 더 따올 수 있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암묵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효용 가치들을 다 나름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자꾸만 제가 과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과학이 이야기하면 삼성이 이 언론사를 인수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언론이 갖다 바친 거 아닌가요? 갖다 바친 겁니까? 네. 진짜 과한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나도 겁이 있어.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발언이 좀 조심스러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아니 진짜 총수 위기가 왔을 때 그 광고 그 배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때요? 사실 과거에 뭐 기업들이 본인들 재벌 기업의 총수가 구속 위기에 처하거나 또 수사를 예. 받게 되면 광고비를 좀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당연히 이 기업 입장에서는 총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집중적으로 언론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건데 이 검찰은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걸 수사 동력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사법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이렇게 신경 쓸 우리나라의 다른 권력 집단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게 본인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그걸 사회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집행을 많이 하든 언론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든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해야 되고 그걸로 영향을 미쳐야 총수 구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언론사 광고처럼 그 눈에 보이는 지원만 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정현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좀 있다면서요. 어떤 게 좀 나왔습니까? 뭐 삼성이 딱 이렇게 한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일반적 기업의 방식인데 여러 일선 취재 기자들 복수 이상으로 확인해봤을 때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어떤 외국의 행사가 있으면 이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데 사실 김영란법 이후에 이런 해외 출장비를 기업에서 후원해 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부담을 하죠. 부담을 하고 추후에 그 해당 기업에서 이 비용을 추가적인 광고비로 더해서 집행을 해준다는 그런 겁니다. 편법이 있군요. 네, 그리고 어떤 기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먼저 갔다 온 다음에 광고비에 추가로 해서 집행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언론사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기업이 먼저 결제를 해주고 그만큼 나중에 광고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선결제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 쪽에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확인해봤는데 삼성에서 이제 복수 삼성 관계자가 했던 얘기는 우리가 그 어떤 출장비 이런 것들을 뭐 따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광고비를 추가로 집행한다 그러지는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은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삼성 관계자들이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국내 대부분 모든 언론사에 광고비를 다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더해서 더 주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꿔서 말하면 그 정도로 대부분의 언론이 삼성의 광고비에 어떤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특히 그 경제지 기자들을 더 챙겨주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경제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최근의 사례를 들면 CES라고 미국에서 이제 가전 박람회가 열리게 되면 많은 이제 전자업체, 통신업체, 뭐 심지어 자동차 업체까지 기자들을 이제 뭐 홍보팀 얘기로는 모시고 간다고 하죠.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사실 이 경제지 기자들이 훨씬 더 대접을 받고 또 기업 입장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저도 KBS 기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KBS 기자 데려가봐야 별로 보도 안 나오거든요. 잘하면 9시 뉴스 한 꼭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침 뉴스 한 꼭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경제지 기자를 모셔가면 그 행사 내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신제품 소식, 거기 반응이 어떤지, 현장 분위기 이런 걸 담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 또 기업들이 경제지 기자들에게 훨씬 많은 대접을 해주고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말하는 뉘앙스가 경제지 기자 매우 부러운가 봐요. 엄청 부럽죠. 아주 솔직하구만.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들이 언론 소비자라고 부르는 저희들 눈치를 안 보는 듯합니다.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하나의 기업, 게다가 대기업 눈치를 잘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저는 취재 권한이라는 게 만약 권력 감시라면 금권을 가진 쪽이 훨씬 더 많은 감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취재 권한을 거래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우리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에도 우리가 삥뜯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협찬금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마당에 권력 감시로서의 어떤 기업 감시가 제대로 될까? 특히 경제지는 저는 거의 홍보지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어떨 때에는 진짜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런 기간에는 기업에 대한 홍보 기사 외에 제대로 된 기사를 비판적인 기사라든가 혹은 감시 기사를 거의 볼 수 없는 게 경제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80년대 신군부 독재 시절이 좀 생각이 났는데 그때도
당근과 채찍을 모두 썼거든요. 근데 이때는 일종의 압력이란 것도 있었죠. 실제적으로 아주 압력이 있었지만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당근은 주느냐 안 주느냐 어떤 점에서 억압이라기보다 당근을 주지 않느냐의 어떤 이 자체로 취재 권한을 거래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컨퍼런스란 말이 나오니까 저희 학술대회, 저희 학자들이 보는 학술대회도 컨퍼런스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학자들에 대한 관리도 삼성이 치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컨대 삼성 언론재단은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한국언론학회와 2016년부터 공동 주관했어요. 2019년 말까지 저널리즘 컨퍼런스를 개최했어요. 내용이 되게 좋아요. 외국 유명 학자도 모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유튜브에 이게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된 그런 어떤 컨퍼런스입니다. 이 삼성 언론재단이니까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 그건 인정하지만은 이게 삼성의 로비가 아닐까라는 저는 의심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되게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가와서 그 언론 학자들의 어떤 발언권도 좀 삼성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인들 중에 삼성 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비판적인 기사를 쓸 때 좀 약간 먼저 멈칫한데요. 예, 예.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누굴요? 아니 박사, 뭐 기자, 변호사, 교수, 또 KBS 직원. 저는 여러분 매우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뭐 좀 관리 좀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비판했던 한국언론학회에 올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정도는 좀 거리감을 두고 있었는데요. 뭐 제 필요에 의해서 한국언론학회 가입을 했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서 좀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뭐 서론이 왜 이렇게 기니까? 관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게 질문이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럴 뭐 깜냥도 안 되고요. 뭐 알아주지도 않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서운해하시네 또. 사실 제가 삼성 입장이라면 최욱 씨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지만 제가 삼성이라면 여기서 최욱 씨를 가장 관리하고 싶어요. 저요? 네. 저도 동의해요. 예, 이거 뭘 보고 지원할 거예요? 광고를 아마 줄 것 같아요. 어떤 광고 들어오고 이런 건 없나요? 그러면 또 뭐 기대가 해야 되나 이거.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난감해지네. 네. 사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좀 굉장히 세련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과거에 이제 삼성의 연수 프로그램도 다른 기업의 연수 프로그램보다 훨씬 다녀온 분들이 퀄리티가 높다 인정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호암상이라고 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른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뭐 수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최근에 출입했으니까 겪어보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재용 부회장과는 별개로 이 기업의 능력이 탁월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같이 일을 해보면 일처리가 매끄러운 면이 틀림없이 있어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요. 그럴 때 주는 호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기업들보다 뉴스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재용 부회장 같은 어떤 사법적 판단, 구속 갈림길에 놓이는 어떤 큰 이슈도 있지만 어떤 생활의 사소한 뉴스들 이런 것들을 할당되는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삼성의 홍보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심정적 영향을 좀 미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근에 그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을 시기함케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에서 언급됐던 채널A의 백모 기자, 다들 뭐 기억하시죠? 후배 기자죠. 그 후배 기자. 이모 기자의 후배 기자. 네. 그 기자가 자신의 SNS에 삼성 SDS 전무와 삼성 SDS 홍보 직원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한 사진을 올려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사진을 삭제하고 해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학생 때 삼성그룹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말이 뭐 100%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얼마나 촘촘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고요. 그나저나 많은 사람을 분노케 했던 그 검언 유착 의혹.
우리가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그 당사자는 마음고생조차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화가 나네요. 네. 생일 파티하고 네. 예, 아 그렇네요. 진짜. 저도 이제 그 SNS 기사를 보고 사실은 좀 슬펐는데요. 뭐냐면은 한 발짝만 떨어져서 봐도 굉장히 이상한 모습인데 정작 본인은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런 이게 왜 이상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이게 단순히 생일잔치 자랑이 아니라 본인의 인맥을 자랑한다? 저는 이것도 아니고요.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삼성 홍보팀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을 취급하는 기자들이나 경제지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검찰과 같은 조직이 삼성이다. 정보 꿀단지 같은, 그러니까 기사 소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그러면 그 홍보팀과의 친맥이 꼭 자신의 실력이고 그 실력을 자랑하고픈 마음에 너무 해맑게 광고를,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나.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이상한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의식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기사 뭐 이렇게 써달라고 만약에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론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1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차원적으로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광고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기업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하는 게 2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마지막 3차원적인 권력은 아예 기업이 문제라는 걸 모르게끔 만드는 게 3차원적 권력인데 이거는 스티븐 룩스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했던 권력론을 제가 좀 삼성과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한번 응용을 해본 겁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그 백 기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아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기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백 기자만의 문제일까요? 백 기자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죠. 삼성 대학생 대외 활동 프로그램 출신이라서 20대 때부터 알아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20대가 만약에 대학생이 됐는데 이런 어떤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삼성이니까 안 할래라고 할 수 있는 20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은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3차원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무의식이 아니라 뭐 누구나 아는 권력이죠. 삼성이 권력이 있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저는 삼성 홍보팀이라던가 삼성의 직원들은 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려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시험 치고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잘못한 적은 분명히 언론이라는 겁니다. 언론은 그러면 안 됩니다. 기자가 무엇인가라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채널의 기자에게 기자 왜 됐습니까? 결국에 조금이라도 권력의 부스러기를 쥐고서 그 권력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그 권력을 남용하고 싶어서 된 게 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령 아까 제가 펜을 든 용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힘센 사람이 그중에서 무리해서 가장 힘센 사람이 검찰에 붙고 또 검찰보다 더 힘센 기업이 나타나면 또 그쪽에 붙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가야 할 곳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도 못한 기자 탓 그리고 언론이 거기에 길들여진 언론 탓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자가 여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정한 권력 감시를 해야만 기자는 자기 정체성을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규명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경제시장의 원리에 따져서 가장 큰 권력이 어디 있느냐. 저는 삼성이라고 얘기되는 기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언론이 기업을 감시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소위 말해서 일개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조차도 감시하지 못한다면 기자로서의 자격을 반납해도 된다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업계 출입이었고 또 얼마 전에 저도 공교롭게 생일이었어요. 5월 말에. 그런 그래서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생일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생일이었는데 이게 또 뭐 이렇게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마침 어떻게 하다 보면 되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 그날에 삼성 관계자분들과 기자 몇몇이 이렇게 저녁 자리를 하게 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창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때 간다고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생일이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까워지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보통 생일은 친구들이랑 보내고 뭐 여자친구랑 보내고 가족들이랑 보내고 그러잖아요. 좀 생일만큼은 좀 본인들 가족들에게 좀 치밀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여자친구는 허브의 존재인가요? 진짜 존재인가요? 자랑으로 시작했는데 슬펐네요. 예, 갑자기 슬프네요. 예. 다음 생일 때는 최욱 씨하고 저희가 같이 그건 거절하겠습니다. 그건 거절하겠습니다. 저도 바빠요. 뭐 해준데도 싫대. 자, 삼성의 치밀한 언론 관리 능력의 정점은 사실 바로 기업의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를 영입하는 거죠. 지난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귀가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가방을 들어준 한 남성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이죠. 삼성의 박효상 상무였습니다. 왜 굳이 자사의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를 영입한다고 보십니까? 그 2014년에 그 삼성 출입하던 한겨레 이영섭 기자도 삼성행을 해서 이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삼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가 좋을까? 첫째는 그 비판적인 언론사 내부 정보나 그 인맥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언론사 현직 기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봐요. 당신도 거기서 고생하고 있다가 언젠가 이렇게 대기업의 고액 연봉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랑 너무 척지지 않는 게 좋아라는 식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력인 거죠. 우리랑 지금 적대적인 언론사조차도 우리는 섭외할 수 있어. 우리는 포획할 수 있어. 우리는 그만큼 실력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유연하기도 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단지 연봉이 크게 높아졌을 뿐이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더 크게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포획이 됐군요. 포획이라는 단어가 참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그 영화 그 대부의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대사 두 개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절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지라는 대사와 함께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영전한 기자들이 삼성에 대해서 혹은 오너 일가에 대해서 아주 상찬하는 기사만 썼더라면 영전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부정적이고 한편으로는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EJ라는 표현도 쓰죠. 우리를 한편 부정하고 혹은 비판했던 기자를 채용함으로써, 영전함으로써 더 그 속내를 알고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 기자들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달콤한 제안,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버텼던 그런 언론인들이라면 그 언론인들이 좀 더 집중 조명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는 80년대 때, 70년대 때 해직 기자와 같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과도하게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어서 금권만큼 강력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버틴다면 그 사람에 대한 조명을 더 해야 되지, 이런 분들을 굳이 그 실력을 우리가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가방을 들어주는 분이 과거에 삼성을 비판했던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전 최근에 본 장면 중에 가장 저는 슬픈 장면으로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저 진짜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슬펐어요. 최근 일은 아니고 몇 년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네. 참 그거. 당시 근데 이 사안이 엄청 이슈가 좀 됐었어요. 좀 됐습니까? 많이 알려져가지고. 너무 슬퍼. 기자들 사이에는 특히 이슈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 이렇게 이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히 뭐 같다라는 건 알고 있으면 저도 이제 제가 당사자로 봤던 이제 한겨레 기자는 아니니까 봤던 선배는 아니지만 이 뭐 한겨레에서도 그렇고 많이 알려진 이름이 알려졌던 선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선배께서 같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뭐 얘기하기 힘들지만 이 단면적으로 나오는 이 상황, 이 장면이 기자들에게 좀 비애나 슬픈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슈가 많이 됐었고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이 부분에 되게 논의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현장에는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그 기자분들이 가방을 들어주는 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부럽다 생각할까? 아니면 부끄럽다 생각할까? 그것도 참 궁금했습니다. 자괴감도 많이 들었겠죠. 한편으로는 저 장면 진짜 나 너무 슬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 좀 들어줄래요라는 제스처를 줬으면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 거의 뭐 예전에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 김무성 전 의원의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보지도 않고 가방만 건네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아무리 뭐 어떤 좋은 대우가 있더라도 좀 자괴감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 이제 따라가는 장면에서 보면 기자분들도 같이 따라가는데 그 기자분들은 저 가방 들어주는 다시 말해 선배 기자일 수 있잖아요. 네, 선배 기자. 저분은 거의 투명 인간 취급을 합니다. 저는 진짜 이 장면이 너무 슬퍼요, 진짜. 근데 이 장면의 끝에 보셨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탄 차가 가는데 이 박효상 상무가 길을 터줍니다. 이렇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홍 박사님. 네. 예.
참 안타까운 사건이군요. 갑자기 개그 같아.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대기업에 스카웃되지 않은 기자들이 무능한 기자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스카웃된 기자를 유능한 기자라고 평가하는 어떤 시선이 이제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언론사에 남아서 정말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정년을 지키는 기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가 그런 정년을 다 마친 기자들에 대해서 나름의 신뢰를 보여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스카웃도 이 철이 있더군요. 뉴스타파가 3월에 보도했던 그 기업으로 간 언론인들에 따르면요. 재벌그룹이 언론인 영입에 나서는 시기가 오너 리스크가 크게 불거질 때라고 합니다. 네, 이런 철들이 있어서 아무리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할지라도 때때로 많은 스카웃 제의가 올 겁니다. 근데 그러한 유혹에 글쎄요, 한국의 기자들이 좀 참고 견뎌서 좀 정년까지 지키고 존경받는 기자로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기업들은 사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해야 하는 그게 일이죠. 그런데 이 입장을 정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설득이 돼서 그대로 기사에 녹여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동의합니다. 삼성 큰 기업이고 삼성의 영향력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그 삼성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 삼성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 우려하고 있는 삼성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아는 삼성은요, 삼성 노동자들이에요. 거기서 일하다가 병들고 아프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 문호조 경영이라는 그 폭압적인 경영 안에서도 어쨌든 그래도 노동자 만들어 보겠다고 온갖 고초를 겪어가면서 싸웠던 분들. 그러다가 심지어 삶을 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고 최종범 열사, 염무성 열사 이런 분들. 반대편에 있는 삼성이 무슨 짓 했습니까? 그 염무성 열사 돌아갔을 때 그 장례식장에 있는 경찰들 매수하고 그 아버지 매수해가지고 결국 시신 탈취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삼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언론은 삼성의 입장 듣는 건 좋은데 어떤 삼성 내부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 중에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삼성의 홍보팀이 결국 삼성의 입장은 아니다. 어느 누구보다 이재용 씨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삼성의 목소리도 있다. 거기에도 좀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루이 14세가 그런 말을 했죠.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언론은 이재용은 삼성의 오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너다라고 만들고 싶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오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너는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많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나라의 운명과 연결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기자분들 잘 알고 있고 언론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걸 기사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비민주주의적인 조직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는 군대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바라는 것 쉽지 않죠.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가 잘 지탱되기 위해서 가장 그 최후의 보루로서 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언론과 기업의 관계는 자명합니다. 서로가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요. 유착하게 될 경우 전체 민주주의의 질 자체가 대단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어떤 기자들, 언론인들이 자기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누리면서 어떤 반칙을 할 수 있지만 그 반칙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낸다는 것을 좀 자각을 하고요. 취재 윤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에 좀 자각을 해서 기업들을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역할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어떤 보루가 된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